9월 11일은 신당역 여성 노동자 스토킹 피해 사망 3주기입니다. 저희 시대뉴감은 딱 이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여성 살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걸 기억하실 거예요. 여성 살해가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또 이와 관련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동력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폭주하는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성성은 무엇이고 왜 여기에 폭주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이 책의 공저자이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 이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의 유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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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두리님, 우연님을 연달아 모셨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저희 외부 게스트 이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 그러면은 한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성평등 교육 활동가 이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너무 달변이셔서 저희가 네. 오늘 많이 좀 얹혀가려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님은 언제부터 그럼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활동을 해오셨는지, 그건 어떤 단체인지도 설명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부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을 시작했었어요. 유해한 남성연대에 균열을 내고 함께 페미니즘을 좀 공부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이 남성성과 이 남성연대 남성 문화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인 단체고요. 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소소하게나마 연구도 하고 있고 집회도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고 정말 전방위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그러면 남성분들만 활동한다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내부에도 이미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 남성이 아닌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함께하는이 저는 방점이고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남성성, 남성 문화, 이거 어떡하지?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다루는 그런 작은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님은 언제부터 페미니스트였어요? 제 주변의 남성분들은 보통 대학생 때 여자 동기들한테 많이 배워서 페미니스트가 되던데, 근데 이런 것조차 여자들이 왜 남자들 사회화를 시켜줘야 되나,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만든 것도 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뭐 언제부터 페미니스트 약간 이런 명확한 계기나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약간 2015년도 즈음부터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왜 페미니즘 리부트? 라고 하는 것들,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런 호기심 혹은 맞아요. 목소리 같은 것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네. 근데 그때 저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랐고 그냥 그런 갑다 하고 말았는데 주변에 되게 친하게 지내고 되게 좋아하던 친구들이 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뭔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자꾸 화내? 왜 자꾸 나 혼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세상 많은 것들에 관심 있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뭐 친구나 애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걸 보면서 그 조력자의 존재 덕분에 이 페미니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내맡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연애만 하기에도 바쁜데 무슨 사람을 키우고 활동가를 만들고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여성들에게만 내맡길 게 아니라 남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자체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도 있어요, 남한패에. 그래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2015년이 아마 그 페미니즘 맞아요. 리부트하는 그 딱 시기긴 맞아요. 한데, 저희 지금 패널 4명이 다
비슷비슷한 연령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사실 저도 2015년이 되게 좀 결정적인 계기였던 게 그전에는 나는 너무 불편하고 뭐 내가 너무 불쾌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얘기하면 그냥 혼자 너무 예민한 분위기여가지고 저도 약간 입으로 잘 못 꺼내고 그냥 나는 원래 약간 반골 성향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약간 언어를 잘 못 찾고 있던 시기였는데 2015년에 약간 이게 나만 예민한 게 아니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그런 좀 상징적인 해였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조리님이 뭐 아까 여자 동기들한테 배워서 온다 했는데 전 주로 싸웠기 때문에 그게 가르친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회초리 들고. 한님이랑 네. 제가 동갑이더라고요. 네. 이제 91년생인데 되게 대학교 1, 2학년 때 경험과 3, 4학년 때 경험이 그래서 저는 확 달랐어요. 되게. 그러겠다. 네. 네. 1, 2학년 때 제가 느꼈던 불쾌함. 그러니까 분명히 학과에 여성이 많은데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런 거는 그 남성 문화 분위기, 맞아요. 약간 축구나 술로 다져진 그 분위기, 네. 그리고 이제 남성 동기들만의 단톡방,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언어화 못하고 있다가 이제 눈을 뜨고 페미니즘에 그 리부트 시기에 그때는 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면 갑자기 그 네. 친구들이 이제 한님처럼 뭐 근데 왜 그런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쾌해. 왜 남성 혐오해? 막 이렇게 갑자기 네네. 그런 글을 막 이제 페북에 네. 새벽 1시쯤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새벽 1시에 전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뭐래? 이러고 이제 약간 막 싸우다가 밤새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약간 그래도 한님처럼 좀 배운다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랑 이런 문제 같은 걸로 그 당시에는 좀 제일 쟁점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때 하는 미러링, 흔히 말하는 그 미러링 전략이 뭐 남성 혐오냐 아니냐 똑같은 혐오의 방식 아니냐 그 격변이 일었었죠. 사실 저도 근데 그때 저의 그 당시에 그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남성 친구들과 나중에 근데 몇 년 뒤에 그걸로 이제 약간 저랑 논쟁을 했던 어떤 친구가 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 말이 다 맞는 거야. 네, 고백 속죄 네, 그 네, 단계에 네, 접어들면서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이제 스스로를 남성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저랑 되게 더 즐겁게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이랬던 좋네요.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대학생 때까지는 남녀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래서 여성 학생회가 왜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막 대외 활동하고 학교 생활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16년도에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완전 파워 남초 회사를 다녔거든요. 영업팀 남자들의 유해함은 정말 저를 다시 깨우치게끔 만들었죠. 저절로.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한님은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좀 주변에서 받는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막, 저 남성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러면서 다니진 않는데, 막 그렇게 스스로를. 치고 다녀요. 네, 막, 페미니스트로 막 되게 정치화를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많은 오해들을 사죠. 가장 흔한 건, 야, 너 그런다고 여자들이 안 좋아해. 엄청 많이 해요. 야, 그거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넌 왜 안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하고, 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요. 야, 그거라도 해. 너 미움받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사실 뭐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페미니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를 더 잘 맺기 위함도 당연히 있다 생각해요. 네. 네, 내가 모르는 어떤 삶, 또 내가 모르는 어떤 피해나 문제, 폭력들에 대해서 알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 친구가 말하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대화도 하고 관계도 맺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까지 뭐 치명적이거나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그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오해는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말 모르는데 그냥 너 남성 인권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있고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그런 견제나 혹은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갖추면서 하는 게 페미니즘 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저도 언제 삐끗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성찰하면서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은 진짜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 성찰인 맞아요. 것 같아요. 모두가. 네. 그 한님이 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뭐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같은 거를 워낙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느 연령대를 많이 가셨는지 어떤 집단들 그러니까 학교만 가시는 건 또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좀 그 경험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교육을 왜 어떠다가 하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페미니즘 활동을 하면서 너무 이것을 주변에 많이 알려야겠다. 다른 남성들도 이 페미니즘을 접해야 뭐 그들이 겪고 있는 뭐 어려움이나 혹은 그들이 무심코 행하는 많은 폭력 차별의 언어들을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들어야 될 사람은 오지 않고 듣는 사람은 하신다. 맨날 오는 사람 아는 사람은 또 보시네요.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안 들어도 돼. 이제 그만 들어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같이 하게 하려면 저는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폭력 예방 교육과 성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말 뭐 이른 그 이상의 어르신 분들도 만나요. 그래서 뭐 군대에도 되게 많이 가고요. 학교를 제일 많이 가지만 뭐 군대에도 정말 많이 가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정말 불러주시면 그냥 길바닥도 갑니다. 어디든 상관없이 정말 다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워낙 많아서 하나만 뭐 한두 개만 추리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인상 깊었던 순간 혹은 인상 깊었던 수강생도 있었나요? 네. 사실 저는 교육이 매번 그런 버라이어티한 상황들이 있어서 되게 오래 기억에 남고 그걸 막 기록해두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만 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가해 청소년 재범 방지 교육을 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가해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이 교육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상당수가 정말로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범죄를 저지른다고 뿔 달려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영영 격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실 저도 그래도 처음에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몇 시간 한다고 되겠어? 얘네들 막 되게 반감 가지고 나랑 싸우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막상 교육을 딱 갔는데 교육 끝나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되게 조심스럽게 저 이거 교육을 좀 빨리 들었으면 진작에 들었으면 좀 달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안 왔을 수 있겠다. 네, 자기가 부끄러운 일로 왔지만 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겼다. 근데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닌데 교육을 더 잘하거나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정말로 이 친구 여기서 안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 와. 근데 뭔가 수업하면서 그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긴장 관계도 중간에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제가 책 읽으면서 한님 막 이렇게 분위기 흐리는 친구들, 근데 어느 교육마다 있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목소리 큰 친구들. 그 친구들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들을 내 이야기를 듣게 우선 끌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뭐 어떤 본인의 비기나 막 이런 것들도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얘기로 좀 후킹을 하는지. 사실 그래서 주제나 의제가 되게 중요해요. 느끼시겠지만 폭력 예방 교육하러 왔습니다. 와 성교육하러 왔습니다.는 되게 달라요. 폭력 예방 교육? 이거 나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태도가 있어요. 왜냐면 폭력이라고 하면 뭐 피해자 가해자만 떠올리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아닌데 이런 반감을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래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건 되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깨야 돼요. 근데 성교육 하면 자던 친구도 일어나요. 성교육? 이거 잘 됐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이거 매니아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막 눈 뜨고 갑자기 선생님 이건 어떤 거야?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청소년들 만나서 처음에 반감을 막 가져요. 근데 왜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이런 건 없어요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반감이 뿌리 깊진 않아요. 그냥 아주 얄팍한 반감. 얕다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쇼츠를 통해서 만들어진 반감. 30초짜리 반감인 거죠. 그래서 30초보다 좀 더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3시간 했으면은. 그럼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바뀌고 어떤 청소년이랑 되게 기억이 나는데 네. 되게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질문을 한 3만 번 받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변주가 많지 않아. 레퍼토리가 비슷하거든. 그러면 저는 그 누르면 나오거든요. 1번이네? 하면 이렇게 막 해주니까 나중에 그 청소년이 선생님 못 이기겠어요. 막 이러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했던 거고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없죠.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거 알려준 사람이. 유튜브에서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선생님들이나 혹은 가까운데 물어보면 짜증나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약간 이렇게 되니까 반감이 쌓이다가 이 기회에 하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근데 포인트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서부지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교육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성교육이 진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의원님이 여러 번 짚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너무 소중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그 남성이 페미니즘을 말할 때 여성의 목소리를 빼앗는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세요?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페미니즘을 조금 접했어요. 네. 이제 막 페미니즘을 접했는데 네. 주변에서 너무 잘한다, 너무 대단하다, 너무 막 그게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잘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당연히 뭐 이제 접했는데 뭘 알겠어요.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훨씬 똑똑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조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더 계속 발화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넘어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접한 많은 남성들이 겪게 되는 비슷한 고민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많냐면 그러니까 나는 한 발 빠져 있을게.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페미니스트들을 조력할게 라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결국 이것은 자세히 들으면요. 고생은 기존에 하던 페미니스트들이 하고 나는 그냥 뒤에서 응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도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예요. 저희끼리는 이걸 약간 속죄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머리를 자꾸 박으면서 내가 너무 아직 여전히 속죄해야 되고 아직 여전히 변해야 되고 아직 한계가 많으니까 아직은. 근데 그럼 언제? 맞아요. 뭐 100년 후에?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완벽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발화 권력을 의식하면서 빼앗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남성들이 관심 있을 수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하던 이야기를 동업 반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는 별로 없고 그것은 잘하는 분들께 맡기고 남성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혹은 남성들이 고민하는 주제들 있잖아요. 군대. 이런 거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말하고 있지만 남성들도 같이 말해야 되는 주제고 말할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혹은 교육 이런 걸 더 잘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두리님이 소개해주신 그 비판의 관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왜 페미니즘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허들을 누가 정했으면 사실 페미니즘이나 그러니까 그 약간 파이 이론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페미니즘을 이 특정 여성 10명만 말할 수 있는데 남자 1명이 말한다고 해서 막 페미니즘 위축되거나 갑자기 쪼개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도 당연히 남성분들이 말하시면 더 많은 조명을 받는 것도 맞는데 저는 사실 더 많은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성들이 좀 따를 수 있는 롤모델들이 많이 보여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뭐 딱히 페미니즘이 엄청난 나라라고 하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마초적인 막 하키 막 이런 럭비 이런 선수들이 되게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있고 사실 여성을 존중하거나 뭐 이런 목소리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 왜냐면은 남성들이 자기의 롤모델은 그렇게 진짜 막 마초적인 어떤 그 남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내 롤모델이 저런 목소리를 내면은 나도 저런 걸 좀 어쨌든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까지 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하게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운동선수들이 그런 캠페인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척박한 곳에서는 되게 많은 남성들이 조금 더 페미니즘을 말해주면 좋겠는? 왜냐면 사실 페미니즘을 말하는 게 무슨 특권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낙인 찍고, 낙인 찍히고, 네. 사실 되게 괴롭힘 당하는 일이어가지고, 마치 너는 페미니즘 말해도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누는 비판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네. 남성들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접한 남성들이 검열을 스스로 되게 많이 해요. 아, 네, 검열과 얘기해도 성찰 되나? 예, 네, 필요하죠. 네, 근데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성찰하고 검열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때 목소리 내는 거 할 수 있고 맞아요. 해야 돼요. 맞아요. 같이 합시다. 네, 저희 네, 네. 열려 있으니까요. 아니 그 속죄 페미니즘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저는 맨날 약간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았어, 배웠어, 그리고 생각을 했어, 성찰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남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어지는. 달라진 게 없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여성들도 그게 뭔가 최선의 태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해요. 독서 모임 이러면 이제 페미니즘 책을 골랐어요. 근데 남자도 우선 잘 안 와. 그래서 내가 너 와서 뭔 얘기하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뭐 회피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와서도 네. 이제 본인의 발화 권력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뭘 했을 때 이제 매맞을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유독 피상적인 얘기. 다른 책에 비해서 네. 얘기를 안 하나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 그 사람의 의견을. 근데도 그때도 약간 회피하듯이 대답을 해. 그러면 이제 약간 토론하는 느낌이 안 나고 그냥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또 신경을 써요. 그 여성 모임 구성원들은. 그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또 너무 이게 속죄 모드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약간 뭐 빠른 소리 할까봐 걱정해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전제가 있다면 좀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인 모드로 있는 것도 한 1, 2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남성 동료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네. 이 여성들과 만나는 건 연습이 되지 않고 실전이란 말이에요. 네. 괜히 했다가 이제 허투 소리 그게 맞는지 하면은 아닌지. 당장 바로 이제 머리 맞으니까 뚜껑이 깨지니까 그러면 조심해야겠다. 예, 정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남한패에 와서 연습하시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에게 네. 되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었는데 네, 여성분 살해 네, 사건이었는데 네. 사실 그 사건을 딱 접하고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근데 왜 이게 여성 혐오야? 또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때 당시에 진짜. 모르죠. 네. 누구도 여성 혐오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네. 이걸 너무 여성들에게 물어볼 수가 없겠다는 것 정도는 감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물어보면 혼나겠다. 되게 슬퍼하고 조용히 힘들어 하는데 근데 이제 궁금은 해. 어떡하지? 그건 저는 다행히 남성의 친구 중에 저랑 비슷한 시기 페미니즘을 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머리를 싸매면서 막 고민하는 거야. 왜일까? 이래서인가? 저래서인가? 어느 포인트지? 네. 아 이거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덕분에 조금씩 찾은 거예요.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연습장에 그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진짜 남성 동료 찾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한 게 여성 혐오 반대 집회 같은 거 나가면 항상 여성만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여성만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남자들이 좀 와서 탱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막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막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그 안에서 남성들이 또 불법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안전한 남성의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것도 참 고민이에요. 어렵죠. 제가 어제 했던 좌담회가 하나 있는데 네. 좌담회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왜 공익활동계의 남성들은 보이지 않는가. 이게 사실 페미니즘 영역만이 아니라 환경 비슷해요. 장애인권 비슷해요. 네. 그냥 어딜 맞아요. 가도 사실 비슷해요. 다양한 겹겹의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그거거든요. 네. 안전하지 않을까봐에 대한 감각들. 근데 사실 저는 인정해요. 불안하죠.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식으로 이 폭력의 이 문화를 양산했거나 혹은 이제 냅뒀다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견지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순백에 아무런 문제 없는 조직, 아무런 문제 없는 곳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거든요. 제가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그리고 정말 단언하지 않는데 하나만큼은 단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문제 없는 조직은 없다. 맞아요. 문제 없다고 말하는 조직이 제일 문제적이다. 제일 이상하다. 네, 제일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고 부대끼다 보면요, 안타깝지만 문제는 생겨요. 그래서 위험하고 때로는 긴장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같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맞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엔 조금 무책임한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남성분들한테 페미니즘을 설명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너무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인간이란 아주 이기적이기 마련이라서 저쪽에서 누가 아파요. 근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잖아요. 저쪽에서 뭐 교통사고에 치여도 내 손톱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치사하지만 뭐 강의를 할 때나 활동을 할 때도 이 남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통에서 출발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박스 같은 거예요. 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성이 많이들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던가 외로워한다던가 눈물 흘리지 못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관계로 나아가요. 근데 네 주변은 어때? 너 제대로 관계 맺는 감정 교류하는 사람 있어? 혹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 뭐 가족이나 파트너나 누가 됐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할 때는 없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는 없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면 굉장한 관심사거든. 늘 굉장한 관심사예요. 모든 통계에서도 항상 더 많은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남성들이 연애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많이 외롭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이야기까지 가면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나의 삶에도 연결되는구나. 를 알게 돼서 훨씬 더 남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책 얘기로 좀 네.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그 말씀드린 폭주하는 남성성이라는 책인데 다들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게 공저자분들이 되게 많으신 책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네. 많으신 책이죠.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기획을 하고 그래서 약간 최신의 그런 문제들이 다뤄져 있어가지고 뭐 딥페이크부터 뭐 법방 그리고 막 그런 여성 사례 여러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고 지금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물론 근데 이 구조는 되게 유구한 맞아요. 그래서 한님도 그거를 지적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딥페이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 양상은 딥페이크인데 이게 이전부터 이 포르노 문화나 이 남성 연대에서 비롯된 게 계속 그대로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페미니즘 유용한 학문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한 번 배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때 많은 그러니까 사실 뭐 AI 기술 이런 거는 맨날 업데이트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맞아요. 페미니즘을 한 번 배워두면 항상 최신 사례들이 나오고 업데이트 근데 그 구조는 변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네. 되게 유용한 에버그린 학문. 진짜 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좋았고 그 이 책 한님이 이제 결국에는 갖고 있는 아까 그런 문제 의식들 이제 남성성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남성성을 유해한 남성성을 좀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평소에 그 문제 의식이랑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네. 두리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개인들이 읽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읽고서 이걸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희가 좀 하나씩 사서 뿌릴까요? 네. 진짜.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계속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다가 좀 약간 갈증을 느낀 지점이 전도 결국 남성성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도 각성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 근데 제가 계속 저의 최근 고민이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 이 남성 롤모델, 그 남성성을 해체하는 거에 대한 롤모델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는 사실 페미니즘은 거의 금기어에 가깝고 사실은 뭐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럼 남자는 다 잠재적 범죄자라는 얘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흑과백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뭔가 논쟁과 토론의 여지가 너무 없어서 제가 막 갑갑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그래, 우리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아마 이따가도 여쭤볼 건데, 그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이 나오면서,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좋은 교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계속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이 여성 범죄가 사실 계속 여성 대상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성폭력이나 말씀하신 어떤 딥페이크 이런 문제들은 사실 대두가 되긴 하니까 말씀하신 정책 담당자들이 뭔가 대증요법처럼 이 터지는 두 개에 조금씩 반창고는 붙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터지는 두 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뭔가 이 수로를 뚫는다거나 이런 장치들은 뒤에서 아예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지점이 이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갈증을 좀 채워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좀 해보고 싶어서 한님을 초대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을 하면 남성성이 도대체 뭔데 그게 그냥 남자를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특히 책에서 한님이 이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남성성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남성들한테 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남성과 남성성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남성만 보더라도 똑같은 남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아요. 다 우리는 맞아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성성은 뭐냐면 그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문화적인 가치 규범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저는 학교에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있는 남자 청소년들은 다 저보다 머리가 짧아요? 저는 머리가 약간 조금 긴 편이니까. 네.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은 다 저보다 머리가 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 알아요. 어. 단지 머리카락이잖아요. 이게 정말 성별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뭐 여성은 더 잘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규범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젠더에 대한 규범이잖아요. 남성성도 그런 젠더 규범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성성이 명확하거나 본질적이거나 불변하지 않아요. 네.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남성들의 모습과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것만 보더라도 계속 변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은 다양하고요.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개념은 코넬이라는 뭐죠? 연구자 말고 코넬이라는 분이 네. 코넬이라는 분이 이 주창하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남성성들이 존재하고 병합한다. 또 경합한다. 그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동등한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위계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추구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인기를 끄는? 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남성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도 알파메일. 알파메일 지금 얘기하는 뭐 육각형,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그런 남성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하고 그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이 남성들이 이 남성성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뭐 공모적인 남성성, 아니면 주변적 남성성과 함께 이해관계를 같이 가지고 있어. 우리 남자잖아. 우리 남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해관계를 독점하고 그 외에 있는 존재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게 이 개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필두로 한 그 이해관계의 공유, 독점 이것이 이 주제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동시에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일타 강사. 지금 약간 강의 듣는 기분으로. 그, 말씀하신 약간 이 알파메일이라는 소위 그런 남성성,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남성향이 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그건 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성에 대한, 그런 남성에 대한 선망이 사실 남성 집단 사이에서 되게 있잖아요. 있죠. 한님도 학창 시절에 이런 약간 좀 남성성, 고정적인 남성성 개념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셨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전 너무 컸어요. 저는 이 남성성을 획득하고 싶어서 안 달라던 청소년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헤게모니를 주려면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예시로 들면 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세야겠죠. 반에서 뭐 싸움 좀 해?
그러면 뭐 약간 짱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네. 혹은 공부를 진짜 잘해. 이래도 약간 인정받아요. 그래서 건들지 않고 맞아. 그 친구를 선망하거나 부러워하죠. 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를 진짜 잘해. 인기가 진짜 많아. 막 너무 매력적이야. 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어디에도 들지 않았어요. 공부도 썩, 운동도 그닥, 운동 심지어 안 좋아했어요. 축구를 왜 해?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뭐 이렇게 인기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그걸 갖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그냥 가지면 좋아가 아니에요. 못 가지면 낙인 찍히고 처벌받아요. 남자 새끼가 아야 쟤 찌질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되게 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자 엄청나게 많은 이 다양한 헛짓거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개인적으로는 저의 감정을 거세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좀 더 감정이 풍부한 소년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슬픈 일 있으면 울고 친구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네네. 근데 남자애들 사이에서 여전히 우냐? 이게 있어요. 누가 울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속상한 일 있어? 가 아니라 야, 이 새끼 울어. 뭐 동네방네 소문 내는 거예요. 문방구 사장님도 울었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무뎌지고 심지어 지금도 잘 못해요. 감정 표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 말로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릴 때 다져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저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생각해요. 여기서 연장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이 남성들 또래 집단 안에서 그런 이 헤게모닉 남성성이 조금 더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특히 요즘에 가서 만나시는 학교의 교실 안에서의 모습을 보실 때는 좀 어때요? 거기서도 비슷하게 지금 한님이 잘할 때와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요? 3번. 우는 남자애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냐 이거 똑같고요. 그대로고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면 사실 이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필두로 한 질서에 있어서 올라가고자 시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헤게모니를 쟁취하고 싶어? 그럼 막 갑자기 몸을 우락부락하게 만들거나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경제력을 갖추거나 해야 되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뭐 누구랑 싸움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맞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저도 청소년들도 무서워하고 그러면 주로 쓰는 게 뭐냐면 밑에를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어렵고 밑에를 만들어요. 야 나는 그래도 그건 아니야. 여기서 그거는 야 개이냐? 야, 기집애처럼 굴지 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는 그래도 개인은 아니야. 기집애는 아니야. 혹은 다양한 소수자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남자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되게 숙맥 같은, 우리 숙맥 같은 어떤 남자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이런 거 봐라 하면서 야동을 보여줘요. 전 성표현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야동 보여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얘 이상한 거 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야, 이 새끼 남자였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여성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바칠 때 내가 이 남성 집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남성들에게 항상 주목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몇 번 뭐라고 한 적도 있고 대학교 때 막. 약간 꼬붕 취급하면서 자기는 본인은 놀아준다고 같이 노는 친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냥 정말 본인의 위치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친구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지적하면 내 친구한테 왜 뭐라 그러면 원래 남자들은 그래.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공모하는 방식이 어떤 그런 뭐 포르노 공유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이제 생일 선물로 콘돔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체크를 해보겠다 몇 달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불링인데 그 친구도 그 남성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약간 모욕을 듣고도 뭐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걔네랑 놀지 마, 우리랑 놀아 이러고 하지만 이게 참 어렵긴 해 보이더라고요. 그 남성 무리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게 되게 큰 공포감으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안 겪어봐서 이게 약간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항상 그런 친구들에게 좀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언제 경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기억해요?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기억해요. 왜냐면 그때는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네. 혹은 전학 와본 친구 있어요. 전학 다녀본 친구 있어요. 하면 그 친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왜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속담 중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남자 셋이 모이면 위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엄청 느끼거든요. 친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짱이 있고 부짱이 있고 꼬붕이 있어요. 맞아, 딱 그런 구조로 모여요. 항상 남자들은 둘이도 안 모여요. 잘 셋이서 모이고. 맞아. 그럼 그 구도가 형성되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면 그래도 아 맞네. 이거 별로 나한테 좋은 것 같지 않네까지는 와요.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맞아. 그걸 어떻게 깨요? 본인이 깰 수가 없잖아요. 되게 쉽지 않죠. 네. 교육 때는 네. 그래서 네. 제가 네.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많이 보여준 다음에 이거 네. 위계질서대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진 중에서는 되게 우락부락한 남성부터 뭐 군인 남성도 있고요. 네. 돌보는 남성도 있고요. 네. 화장하거나 아니면 춤추거나 다양한 남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위계질서 형태로 나와요. 힘쓰는 남성이 제일 위고 그리고 돌보는 남성은 별건 아니고 하찮고 우는 남성 제일 밑바닥이고. 근데 그걸 보여주면 알아차리게 돼요. 맞아, 이런 위계질서가 내 안에도 있고 우리 학교와 우리 교실에도 있지. 알아차리게 된 다음에는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벗어나서 어디 갈 건데. 그쵸. 이게 없어요. 또래 집단에서 얼마나 중요해. 청소년 사이에서 또래 집단 얼마나 중요해요. 그 근데 자기 그것을 세계의 모든 것이잖아요. 완전 사실 내 또래 전부잖아요. 집단이. 네. 네. 저야 강의 2시간 하고 집에 가는데. 맞아. 저랑 놀아줄 것도 아닌데. 맞아. 연락처 받을 그 수도 친구들 없고. 입장에서 그게 고통이에요. 저 그 계급 나누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남자들, 유부남들이 좀 영의 화법으로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를 자랑하려고 글을 쓰면은 네. 이상한 남자들이 아, 풍풍남이다, 불쌍하다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자랑하려고 글 쓴 건데,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극한의 부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특히나 많은 남성들에게 추구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는 몸 키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 다 수단이에요. 몸 키우는 것도. 이 위계질서로 올라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면 가정을 일구고 가정을 보필하고 가정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가부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남성으로서 네. 약간 이뤄야 되는. 그래야 이제 남성으로서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여전히 사인 가부장 모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교류도 잘 안 되는데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정을 어떻게 일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신포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너 당한 거야. 너 설거지 당하고 있는 거야. 설거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포도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점점 유해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선망이었는데 이제 선망이 안 되니까 내려치기 하는 거죠. 다 망해라. 다 엉망이다. 안타깝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거의 위계나 약간 이 현실을 깨달은 특히 10대 남성이 한테 좀 그럼 너 앞으로 외로울 땐 이렇게 해봐. 어떤 동료를 이렇게 찾아 나서봐.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교육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이 연애 관계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단지 성교육자라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교육을 하게 된 계기랑도 상관이 있는데 이 폭주하는 남성성 이전에 N번방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근데 그때 가해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뜯어보면 그 안에서 누군가를 협박하고 네. 누군가한테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성적인 욕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성적인 욕구라고 착각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관계 맺는 방법, 나의 성적인 욕구를 탐구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런 성적인 욕구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나 청소년들에겐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넘어왔어요. 그럼 걔네 그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맞아. 그럼 야동이 그걸 해요. 후단에서 하는 거지. 그쵸.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지. 진공을 야동이 다 채웠어요. 그 공백을. 그럼 그들이 그걸 자신의 성적인 욕구라고 착각하고 이게 성적인 관계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관계를, 욕구를 다시 채우는 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거 제대로 된 동의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 제대로 된 성적인 관계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런 성적인 관계가 필요해. 이런 성적인 욕구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해요. 원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관계 맺기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사실 그 관계 맺기 안에 내가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그 연습도 되게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거절당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럼 그 다음 관계는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지 배우는 그 단계를 사실 학교에서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 현장이 부재하고, 야동을 보면서 그거를 채우다 보니,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의 똑같은 어떤 동료로 보고, 관계를 맺는 연습이 아예 안 돼 있는 맞아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온라인에서 그냥 올라온 무슨 사연이니까 뭐 실제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누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건데 그 아마 40대 남성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런 내용이에요. 직장에서 남성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쵸? 막 이런 그쵸?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완전 이제 기겁할 노릇이잖아요. 근데 약간 어그로글 같던데요. 반응은 그게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네. 근데 그 거절 관계는 나는 솔로 보면 되게 잘 볼 수 있어요. 저 나는 솔로를 안 봐가지고 거절당하는 게 많거든요. 남성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면 1픽, 2픽 이래가지고 여성분은 더 강한 표시인데 여성분은 완곡하게 거절하든지 뭔가 돌려서 거절하는데 거의 매회 기수마다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들이 나와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계속 나와요? 그냥 그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리하고 뭐 꽃 갖다 주고 이러는데 10번 찍는 거예요. 네, 진짜 그 10번 찍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게 되게 막 제재를 받았던 기수도 있거든요. 너무 폭력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거절을 했더니 너가 나한테 먼저 우리 쳤잖아. 플러팅 했잖아. 네. 이러면서 근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 그런 약간 위험 신호들이 보이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보면 거기 나오는 분들 다 30, 40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 거절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 대처하는 방식이 그런 폭력 아니면 집요함? 그 상대방의 그 의사랑 전혀 상관없고 되게 웃긴 양상들을 예를 들면 한 여성을 두고 남성 2명이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여성은 이 남성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둘이 경쟁을 하든 말든 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그 여자를 앞에 두고 그냥 둘이 막 뭐 예를 들면 그 여기 미션이 있으면 술 경쟁, 뭐 힘쓰는 경쟁, 뭐 달리기 경쟁 막 이런 걸 하는데 딱 좋겠네. 그쵸? 근데 여성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난 보면서 아니 본인들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한테 왜 초점을 안 맞추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왜 자기들끼리 여기서 이겨서 마치 그걸 트로피로 받는 것 마냥 저러는 거지? 저 시선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혹시 그런 양상을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고 싶으시면 추천합니다. 그게 나기 때문에 도파민 내는데 와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 관계 맺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맞아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많은 남성들이 연애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막 통계만 봐도 그렇고 뭐 단적인 사례지만 틴더 성비 보세요. 97대 3이에요. 정말 이상한 성비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계에서도 항상 남성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서로의 니즈 파악이 진짜 안 되는 게 남성들이 이제 만나고 싶어요. 어쨌든 이성애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여성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만나고 싶으면. 그럼 여성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왜 연애를 안 하는가를 물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성평등하지 않아서가 진짜 많거든요. 내가 결혼을 했다가 우리 회사에서 뭔가 위기를 겪을까봐 내가 이제 돌봄을 되게 강요받거나 해가지고 혹은 이 가부장적인 문화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상대방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성들은 무슨 대답을 하고 있냐면 왜 결혼하기가 어려우세요?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만 나가요, 진짜. 네. 아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근데 돈 많은 남자면 무조건 결혼할 줄 아는. 또 완전 환상이 있는 거죠. 그걸까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대부분이 이제 사회에서 그렇지만 돈 벌거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돈은요, 내가 노력하면 벌 수도 있겠죠. 그 돈도, 근데 관계랑 다르잖아요. 맞아. 그 돈도 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완전 이루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네. 이거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네. 그 최근에 막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남성들이 어떤 남성들이냐라고 네.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위태로 와서 그 가부장 질서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혹은 그걸 선망하는 남성들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게 미국의 약간 미국 러스트벨트 그런, 노동자들처럼 네네. 전혀 그래서 아니었죠. 막 인셀이나 이런 사람들인가? 근데 아니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혹은 자산이 적지 않은 남성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뇌피셜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피셜인데 네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이뤘어요. 그럼 다음 코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성을 얻는 건 거야 돼요. 가정을 그쵸, 이뤄야 그쵸. 돼요. 근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여성들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거나 혹은 성평등한 의식을 갖추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는 한 명의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교류하고 그 관계를 얻기 위한 노력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해. 근데 왜 이러지? 이거 페미니즘 때문이네. 그렇게 너무 쉽게 저는 그런 경로이지 않나 생각해요. 잘못된. 그 되게 중요한 건 전 페미니즘인 거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고요. 근데 보통 이게 뭐 하나 그렇게 싫으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라고 알아볼 법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저 약간 좀 놀란 게, 뭐, 사회가 대단히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면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깜짝 놀란 거는, 물론 언론으로 보는 거니까 일부 사례길 바라지만, 교실에서 막 계집신조 같은 말이 다시 등장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60년, 70년, 80년대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럼 교실이 훨씬 더 보수화되거나, 퇴보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님이 가서 만나는 그 교실의 분위기는 어때요? 아니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 별로 요즘 사람 아닌데 저 어릴 때도 똑같았거든요. 저 군대 있을 때도 일베용어 쓰는 애들 너무 많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안 쓰면 쟤는 좀 이상하고 특이한 애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제가 학창 시절 때도 너무나 흔했어요. 저희 학창 시절 때면은 이제 정권도 좀 다를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항상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다만 그래서 요즘 세냐 예전에 세냐는 별로 저는 유효한 것 같진 않은데 언제 센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인플루언서나 어떤 유명인이 그걸 밀어줄 때 교실에 한번 휘청해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한 정치인이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딱 해요. 그럼 다음날 유행어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큰일을 했군요. 완전 큰일을 했어요. 어떤 유해한 정치인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딱 그래요. 그럼 다음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누구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교실 속은요 항상 변하고 청소년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무관심하죠. 바쁘고 맞아. 크게 뭐 관심 없고 근데 그런 바람이 있으면 그런 청소년이 발언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늘 하던 그런 청소년이 야 제가 하는 이야기 정치인도 하네? 근데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 되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청소년들 입장에서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생기고 더 한동안 속상해지고 고생하는 거죠. 저 예전에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 기사님이 제가 타자마자 근데 광화문 어제 언저리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저랑 짝꿍이랑 타고 있었는데 아니 뭐 여가부 예산 규모가 뭐 몇십조 몇백조 한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막 여가부 욕을 엄청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야, 그 정도 예산이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것들이 그렇게 한번 싹 휩쓸고 가서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 피차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가 근데 그거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하겠다라고 밝히고 막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할 시기였어서 그냥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전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 게 그 정치인의 발언도 중요한데 최근에 네이버 검색이 로직이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 네이버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 결과만 나왔는데 이제 구글 검색 결과처럼 모든 사이트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음식
레시피가 궁금해서 음식 레시피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여자 헐벗은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네이버 검색만 이용하던 어린 학생들이 그런 유해한 남초 글들을 더 잘 보게 돼서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소셜미디어 하면 진짜 이야기할 거 너무 많고. 지금 2시간 더 빼야 되죠, 사실. 그래서 정말 무조건 검색 챗GPT로 하거든요. 어린이 청소년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엄청 신봉해요. 그게 고민이에요. 네. 근데 그 대답은 사실 진짜 편향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주는. 맞아요. 그리고 GPT 틀린 거 진짜 많은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팩트체크 안 되고 크로스체크 절대 안 하잖아요, 사실. 사실 어린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맞아요. 엄마, 아빠, 비슷하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 의견 얘기하는 사람보다 GPT 그 결과를 그냥 긁어와서 보여주는데 약간 어쩌라고 싶죠. 근데 저희처럼 그러니까 약간 읽고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AI 네이티브가 아니고 이제 뒤늦게 접한 사람들이야 이게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AI가 있고 거기서부터 그냥 막 서버로 타면은 저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교육 같이 해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강의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유튜브 첫 화면에서 손흥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검색하지 않고.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요. 뭐 구글에 좀 검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 옆에 두고 손흥민 하면 이제 보여준다. 실제로 약간 그런 경우 하잖아요. 신발 사야 되는데 신발 뜬다고요,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에게 만들어지는가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진짜 교육이에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할 게 많다. 할 길이 머네요. 네, 그쵸. 진짜. 한님이 또 책에서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앞에 사실 설명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가부장적 남성성의 위기라고 이 전체적인 이 현상의 어떤 핵심 원인을 짚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가부장적 남성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정상 가족이 있으면서 내가 이 돈을 벌어오는 경제적으로 어떤 되게 우위에 있는 그 지배권이 있는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 우위에 있는 그 지위를 계속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실 여성도 돈을 벌고 비록 임금 격차는 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태위태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원래 남성이 모두 점해야 되는 건데 뺏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 다 맞물려서 어떤 이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서의 이제 위기가 온 것을 여성에게서 사실 탈취하려는 약간 이런 건 거죠. 네네네. 사실 이 가부장적 남성성의 위기라고 하면 다시 그 위기가 문제라서 가부장적 남성성을 되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가부장적인 남성성은 이제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종말 되어야 된다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을 한 명이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시대는 저는 과거에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맞벌이 진짜 많았고 재생산 노동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거의. 환상이에요. 그 사실 IMF 신화. 때 생각하시면 IMF를 되게 나라가 되게 표상하면서 IMF를 그릴 때 고개 숙인 아버지의 어깨, 얼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시기에 여성 단기 취업이 진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리고 엄마들이 가서 그냥 비정규직 노동한 거예요. 마트 캐셔하고 그냥 청소부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먹여 살린 건데 요거는 이제 싹 사라지고 고개 숙인 우리 불쌍한 아버지만 남은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게 사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돈 그렇게 벌려면 야근, 금, 월화수목 금금으로 살았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있고, 뭐 이런 건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바뀐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이들도 모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이 이제 결혼할 때, 누구도, 야,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맞벌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제 친구들도, 야, 너 퇴사할 생각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해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경제적인 국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안적인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페미니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페미니즘은 뭐 잘 와닿지 않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대안적인 이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걸 얼른 내려놓고 그런 부담이나 그런 뭐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지 말고 우리 같이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말인즉슨 돌봄도 좀 같이 하고 재생산도 같이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좀 이 인간 대 인간으로 살면 어때? 아빠, 남성으로만 사는 거는 되게 어색한 일 아니야? 라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약간 젊은 부부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약간, 그래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아침에 이제 아이 뭐 유치원 데려다 주거나 하는 분들 중에 아빠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그 아내까지 가사노동, 돌봄노동 어떻게 나누시나 알 수는 없지만, 옛날 같으면은 무조건 엄마들이 와서 기다리는 거에 그냥 다 아버지들이 다 데리고 가시고 막 좀 이래서 그냥 되게 보기 훈훈하다 약간 이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조금씩 나아집니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좀 남자들이 늘어나고 조금씩 있어요. 늘어나고 30%대인데 네.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네. 나아져야죠. 네, 네. 나아지겠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계속 특히 딥페이크에 대해서 좀 많이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세계가 이제는 사실 특히 젊은 10대들에게는 어쩌면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보다 더 중요한 세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자녀의 이 오프라인은 내가 교육하고 지켜볼 수 있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의 내 아들, 딸이 어떤 모습인지는 내 상상과 완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바람이나. 그리고 그거를 사실 잘 표현한 게 아까 잠깐 언급한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 맞아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문화와 뭘 접하고 그걸 어떤 거는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막 어떤 조언을 주시거나 그래요. 10대 특히 남성들한테. 저는 이게 진짜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아무리 해도요. 교육 끽해봤자 2시간 하면 1년에 2시간 성교육 하면은 많이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하루에 우리 핸드폰 얼마나 쓰겠어요. 정선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12시간? 초등학생들도 막 4-5시간은 기본적으로 써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절대 안 바뀌어요. 접하는 절대량이 냅두면. 다르네요. 완전 다르니까요.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되게 고민되는데 어쨌든 소셜미디어가 책임감 있게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거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하면은 참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전혀 관심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자 도생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이중 감정이 있거든요. 청소년의 자율권을 이렇게까지 박탈해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과 근데 이거 정말 냅두면 한도 끝도 없이 폭력에 노출돼. 저에게도요. 계속 폭력적인 영상이 너무나 많이 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법도 막 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젠더적인 관점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통제하는 거 사실 임시 방편이에요. 뭐 언제까지 24살 통제하겠어요? 못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형편은.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젠더적인 관점,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알고리즘에서의 나오는 여성 혐오적인 메시지가 실제인가? 이거 내가 클릭하기를 유도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여성 혐오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통제를 자꾸 생각하는데 항상 통제하면 벗어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VPN이라던가 그럼요. 기타 등등. 너무 늘 원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네. VPN 요새 광고도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VPN 광고 있더라고요. 저 완전 봤어요. 많이 해요. 네, 남자 네,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짜 많이 하고 IP 우회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통제하는 거 하는 다 거. 피해가잖아요. 네, 네, 네. 모르는 청소년들이 없을 정도여서 진짜. 통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혹시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 보셨어요?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다른 힘들게 분들도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궁금해요. 저요? 저 완전 한때 전 전도사였어요. 해야 돼. 빨리 영업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강요. 그쵸. 봐라. 이거 봐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봤는데 저야 뭐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필요했죠. 연출도 너무 세련됐고 사실은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 원테이크로 맞아요. 한 회차를 찍었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맞아. 그리고
저는 아까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3화를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2화랑 4화가 좋았거든요. 어떤 포인트? 2화는 이제 학교가 배경인 건데 아. 그 경찰관들이 가가지고 이 소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이거는 스포가 아닙니다. 처음에 동료 여학생을 이제 죽인 이제 소년의 그 사건을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 학교 가서 막 탐문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분들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경찰들도. 왜냐면 맞아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귀는 사이였는지 그 둘이 뭐 어떤 사이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온라인 안에서 있던 그 메노스피어 그런 약간 은어? 그들만의 은어 이거를 해석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빠 바보 아니야? 아빠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이제 수사에 거의 많은 도움을 뭐라고? 주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그 10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교사들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수사하는 뭐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해가지고 2화가 되게 공감이 갔고 4화는 이제 그 소년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가 명대사 파티거든요. 명대사 파티여서 아까 그 온라인에서의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전혀 알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그려져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학교에서 좀 교재로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리고 저는 꼭 학교에서만도 아니고 사실 거기 나온 진짜 그 연출한 각본 그분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장면들이 되게 다양한 폭력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3화에서도 그 조사하러 온 여성 그 조사하시는 분한테 남성 경비원이 계속 껄떡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약간 PTSD, 약간 트라우마 같은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 4화에서도 어쨌든 그 생일이었나요? 아빠의 생일이었나요? 근데 그 아빠가 막 벌컥 화를 냈다가 다시 진정 준비해야지 그리고 막 이런 뭐 페인트로 공격받아서 페인트 지우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데 막 돼 하면서 사실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지우는 것도 사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꾸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도 되게 사실 폭력적인 건데 조금 그런 것도 그냥 전 다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딱 누구의 원인이야. 예를 들면 아빠 잘못이야. 그렇게 길은 이렇게 할 수가 수렴이 없는. 안 되는 것들이 좋았어요. 되게 엄청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선 위치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리즈였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각자가 각자의 그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고민, 성찰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드라마 아니었나. 어떠셨어요? 저도 우연님이 짚어준 그 경찰관이 학교 탐문하는 그 장면 보면서 여자애가 인셀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면 여자애가 남자애 괴롭힌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헛다리 잘 짚는구나. 되게 현실 반영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제 MBTI F거든요. F의 관점에서 생각한 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년이 정신과 치료 잘 받았겠지, 상담 잘 받았겠지, 괜찮겠지 하는 걱정이 됐어요. 대사들이 좀 많이 폭력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가해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저 약간 부끄러운 건데 저는 이런 걸 잘 못 봐요. 왜냐면 일이 이런 일이니까 문화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너무 공감돼요. 네. 저는 기자 나온 드라마 같은 거 안 보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피하다가 저희도 이제 이 관련한 뭐 자리도 열고 글도 쓰고 해야 돼서 봤는데 진짜 흡입력 있게 정말 멈출 수가 없게 봤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우면서 저도 동시에 2화가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학교에 가니까 물론 그렇겠다. 영국 학교와는 사뭇 다르지만 근데 영국의 공교육도 많이 무너졌구나 사실 생각을 했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야,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네. 약간 아무도 선생님의 말 듣지 않아. 진짜. 우리나라 유교가 있어서 이만한가? 막 이런 생각.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학교에서 어떤 걸 진짜 공감했냐면
선생님들도 너무 진심이야. 아. 근데 소통되지 않아. 어떻게 되는지 너무 모르는구나. 네. 왜냐하면 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대 한계를 저희도 극복 못 하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있거든요. 세대의 한계가. 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진심이고 너무나 애정어리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소통되지 않는 그 답답함 같은 것들도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봤고, 그랬을 때 2화에서 저는 그 두 다른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아버지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경찰 아버지가 등장해요. 근데 두 아버지 모두 되게 뭐 나쁜 아버지 아니잖아요. 되게 막 유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뭐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아버지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되게 다른 양상을 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경찰 아버지는 모른다는 걸 빠르게 인정해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해줘. 아, 나 몰라서 그래. 같이 밥 먹을래?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고. 많은 이제 기성세대나 특히나 많은 남성 어른들이 자꾸 답을 주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건 그들의 답이잖아요. 그쵸. 이 청소년들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레드필, 믹타오 이런 단어를 외운다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아는 순간 이미 그 문화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라. 밈의 종착지. 네, 저희가 마침표 찍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는. 어쩔 수 없고.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소년의 시간과 함께 또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별로 추천하면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제 드라마보다는 책에 좀 익숙해서 네네. 되게 흡입력 있는 우리나라 책이 있어요. 뭐냐면 안희재 작가님의 증명과 변명.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이게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사두기만 하고 안 읽었는데. 너무너무 진짜, 추천해요. 진짜. 혹은 이걸 다 읽으시기가 어려우면 시리얼이라는 데서 만든 네. 영상도 있어요. 네.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주세요. 좋은 네. 콘텐츠 20-30분짜리 영상도 있어요. 희재님께서 직접 나오신. 어떤 건지 짧게 말씀드리면 희재님이 이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인데 본인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근데 이 동창인 친구가 어느 날 자기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연말까지 혹은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 나 그거 못 이루면 죽어버릴 거야. 사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친구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게 뭐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네. 진지하게. 네. 그래서 이 희재님께서 너무 놀란 마음에 또 친구를 이해하고 좀 설득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에 그럼 내가 너를 인터뷰해볼게. 네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내가 들어줄게 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희재님이 인터뷰를 한 건데 사실 그 안에서 인터뷰 2로 나왔던 그분의 이제 가명으로 우진이라고 거기에서 등장하는데 네. 우진이 되게 불행한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수치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이고요. 뭐 이성애자인 것 같고요. 뭐 중산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야 특권적인 위치에 있네. 야 배가 부르네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가 엄청 괴로워해요. K-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뭐 대학을 간다던가 군대에 가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하면 변명하지 마. 나 혼자야. 다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남성들에게 특히나. 증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또. 아빠한테 나의 존재를 네. 인정받고 싶은. 네. 특히나 이제 남성 연대에서 이 인정은 남성들에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여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과정에서 분투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죽기를 결심하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남성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할 때 남성들이 되게 무관심해 하다가도 제가 이 이야기하면 되게 깜짝 놀라거든요. 뭐냐면 남성들의 자살률이에요. 맞아요. 한 해에 15,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로생을 마감하세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네. 여기에 남성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에요. 거의 10,000명, 9,000명, 10,000명이래요. 맞아.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다 이어져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남성성. 그 맞아요. 말 못하는 거, 맞아요. 울지도 못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폭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감정 표현인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소년의 시간, 소년의 시간과 또 증명과 변명 이런 콘텐츠와 함께 이 남성성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약간 연장해서 제가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제가 2023년에
거제로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거제가 2015년에 거제는 조선업의 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선업이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2015년쯤에 조선업이 완전 꼬꾸라진 때가 있었는데 조선업은 당연히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많고 그 시기에 그 40대, 50대 중년 남성 자살률이 거제가 완전히 전국 1위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거제시에서 약간 중년 남성 1인 가구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막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났냐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그러니까 가부장으로서 돈을 벌러 거제에 혼자 오시거나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 조선소 앞에 보면은 되게 기숙사처럼 돼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기러기 아빠처럼 돈 벌러 왔다가 내가 그 조선업이 꼬꾸라지면서 내가 그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신 가정 진짜 많고요. 자살하신 분들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관돼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참 떠오르네요. 제 청소년들한테 막 아까 우냐 얘기했잖아요. 네. 남자 청소년들. 근데 그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빠가 우는 모습 본 적 있어요? 하면 막 깔깔거리고 막 우냐 막 이런 걸로 장난치던 청소년들이 진지해져요. 심각해져요. 왜냐면 진짜로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 아빠가? 눈물을? 적이 있나? 약간 네, 정말 너무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요. 너무나 심각한 남성들의 자살률, 너무나 심각한 고독사. 한 7, 80%가 항상 중장년 남성인 거예요. 네. 저는 이 남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지금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남성들에게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접하는 건 당연히 우리 사회에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과 이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남성들도 이제는 알아야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생각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저 사실 제일 늘 하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조금 이해하면은 사실 뭐 내가 그 말씀하신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 사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저희가 페미니즘 리부트 때 약간 각성했던 것처럼 이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스스로를 좀 해방시켜주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돼서 사실 남성들에게 되게 좋은 이론적 어떤 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단 그냥 페미로 줄여져서 어떤 낙인 찍는 도구만 돼버려서 그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사실 한님 모시고는 한 3시간씩 녹음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연님, 두리님 두 분 패널에 한 번씩 마지막 질문하시는 건 어떠세요? 기존에 아까 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보면 이하님 책에서도 보면 신남성성이 필요하다 맞아요. 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의 그런 지배적인 남성성이랑은 어떤 게 다른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페미니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페미니즘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그럼 이 대안적인 남성성이란 뭐다? 이렇게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 대안적인 남성성이 하나 뿅 등장해서 그게 다시 헤게모니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제외한 다른 남성성은 또 별 볼 일 없고 되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위계질서는 해체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위계질서의 새로운 대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위계질서를 해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또 이제 서로에게 더 유익한 방향의 다양한 남성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가 핵심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대안적인 남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추측할 때 저희끼리는 돌보는 남성성을 진짜 많이 이야기해요. 남성들이 이게 진짜 서로 필요해요. 왜 이렇게 남성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뭐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열정적인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뭐 이상한 자조적인 농담만 하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성애적인 것이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남성들이 되게 돌봄을 원해요. 왜냐면 안 하거든요. 못 해봤고 못 겪어봤거든요. 단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는요. 그래도 만나면 뭐 먹을 것도 되게 많이 나눠주고요.
막 스킨십도 되게 자주 많이 하잖아요. 막 팔짱도 끼고 막 맞아요. 여성 청소년들 보면 서로 막 머리를 따주고 막 되게 애정어리더라고요.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도 되게 부럽고 좋은데 남자들 사이에 스킨십 보신 적 있나요? 징그럽다 하셔서. 많이 그래요. 맞아요. 이제 사춘기가 오면 가족들도 싫어해요. 몸이 커졌는데 왜 이렇게 부대끼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들 사이에서 팔짱 낀다? 바로 주먹 날라와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고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거리를 두다 보면 외로워지고 감정 표현도 더 못하게 되고 서로를 그냥 경쟁의 상대로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돌보는 남성들. 여성도 돌보고 스스로도 돌보고 환경도 돌보고 가사도 돌보고 저는 결국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은 삶이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저희가 주장하는 필요한 남성성, 돌보는 남성성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폭주하는 남성성 서적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인터뷰 기사가 있던데 같이 공동 저자인 황윤아 연구자님의 인터뷰였어요. 근데 5장의 법방 관련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네. 거기 기사 댓글에 어떤 남성분이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법방 같은 방송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왜 남자가 보는 쪽이고 사는 쪽, 매춘일 경우 폭력이나 폭주라는 단어를 쓰고 반대일 경우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사회인지 이건 남자가 힘이 세서 억지로 범하는 개념도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이런 접근을 보면 너무 불쾌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네. 남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조를 되게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5대5로 그냥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고 누군가는 또 하고 누군가는 또 안 하는 이런 사회였으면 사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조가 그런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어떤 구조냐면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 99%는 남성이었어요. 피해자 거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죠. 네. 단적으로요. 우리 사회에 남성이 몸캠 피싱의 피해를 입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를 여기지는 않는 남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남성의 몸이 유출돼요. 어떤 남성의 성관계 영상 이런 것들이 유출돼요. 그랬을 때 유통이 많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그걸 계속 유통하고 계속 재생산하는 이 카르텔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그러면 정말 길거리를 가다가도 불법 촬영을 두려워하는 건 단지 한 번 찍히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유통 구조? 유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폭력적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엄청난 구조적인 폭력의 이 현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조적인 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서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 어떤 범죄도 피해자 성별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범죄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지점인데 그래서 구조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더 얘기하고 싶죠, 그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과 또 저희의 이 녹음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남성성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꼭 이 한님도 같이 쓰신 폭주하는 남성성이라는 책도 같이 읽어봐 주시기를 저희가 모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이 긴 녹음 동안 저희 지금까지 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제일 길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이 단순한, 그래서 남성성이 뭔데, 그게 뭐 문제라는 거야? 약간 요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저희 또래의 남성분들 혹은 10대 남성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혹은 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좀 저는 많이 들었으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여기서 시대뉴감 15화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시대뉴감은 이제 15회차를 끝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조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이 쉬는 시간이 너무 길게는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은 좀 못 들었던 회차들 꼭 한 번씩 다시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해 둘이 우연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